한글로 쓰여진 시 중에 5손가락 안에 정말 드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윤동주 선생의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쉽게 쓰인 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씌어진 하면 이중피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표현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냥 허용하는 것이죠. 자, 일제강점기.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뇌, 자아성찰. 자, 윤동주 시인의 자아성찰은 또 이 공식이 있죠. 자아가 분열된 거죠. 그치? 우리 태준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아가 완전 졸라 막 그냥 막 미분됐어, 쟤는 막 그냥 무한대로 막 그냥 쪼개졌어요. 자, 그래서 자아가 분열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 나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데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해. 그죠? 우리 윤재 같은 경우. 난 막 1등급이고 정규 10등 안에 들고 싶고 이랬지만 현실은 막 정규 70등 막 이런 거. 네. 자, 그렇지는 않겠지. 자, 특히 우리 학년은 막 70 몇 명, 정말 대신고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 흑역사죠. 그죠? 흑역사. 제일 적어요. 대신고가 창립된 이래 가장 적은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상명사대부고는 69명.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명 빠져나가서 63명인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자아 분열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학년에서, 30등을 해도 이게 뭐 괜찮은 걸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등 안에 들어가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네. 태준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사이다를 드실 때가 아니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아시겠죠? 쟤는 뭐 근데 잘생겨가지고 괜찮아. 잘생겼기 때문에 너는 입만 안 열면 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오. 저 키가 꽤 크네. 자, 자아가 분열되면 지우처럼 되죠. 열심히 내가 수업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앉아서 막, 와. 네, 그래요. 밖에 휴지 이만큼 막 쌓여 있는데. 네. 안에 없으면 미리 그거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물티슈도 있고, 뭐. 물티슈 있는 거를. 자, 별로 듣고 싶진 않아. 자, 그래서 자아가 지금 분열됐어요. 자, 좀 전에 보면, 분명히 화장실에 들어와서 뒤처리할 휴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저 사람이 이제 멘붕이 왔죠. 이게 자아가 분열된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어디, 나는 지금 누구, 여긴 도대체 어디지? 막 이런 조카, 그래, 파스 18색!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휴지도 없는 이놈의 학원, 막 그러면서. 네. 자, 그게 자아 분열이죠. 현대인들은 그 자아 분열에 항상 빠져 있어요. 왜냐? 너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심지어 윤동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이상과 현실이 계속 부딪힌다. 자, 이 자아 분열 속에서 결국 자아를 성찰하게 됩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면 이제 해결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면 결국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면적 자아죠. 그래서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고 나면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형태로 간다. 저항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런 형태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자아 분열은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청년 지식인, 우리 소설가 구구씨 이름하고 똑같죠? 청년 지식인으로서 화자는 어떤 아픔과 고뇌를 느꼈을까? 그 아픔과 고뇌 속에서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따라서 그 윤동주 시인에게 자아성찰의 건 한마디로 자기 희생의 방식이에요. 나도 총을 들고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이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그렇게 싸우고 싶은데 실제로는 나는 시를 쓰고 있는 문학인이라. 그죠?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방식으로 시대와 맞서 싸우려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젊은 강사들일수록 이 윤동주가 무슨 저항시인이냐, 이육사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육사 시인은 당연히 저항시인이죠. 그러나 윤동주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스스로를 반성하는 일이 우리는 그렇게 익숙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해 본 적 있어요? 태준이 스스로를 반성해 봤어요? 네, 반성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울했어요? 자, 그 우울 속에서, 맞아. 우울하면서 부끄럽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현실과 맞서 싸우겠다. 까지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기본적 공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요 끝나고 저기 선생님이 그 문제 자료 소설가 구보하고 쉽게 씌어진 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찝어 드려야 되니까 좀 빨리 하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자,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 반성적이면서 부정적 시대에 대한 저항의식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저항의지도 다지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하는 진취적인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첫 번째 보면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입니다. 대립. 자아 분열이죠. 갈등, 내적 갈등이죠. 여기서 화해입니다. 시어로 악수라고 했어요.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끝나요. 악수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형상화하려면 뭐가 나타날까? 대비를 드러내죠. 그죠?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나 상징적 시어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시적 의미를 당연히 부각시키겠죠? 자, 1연의 19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8연에 가면 똑같은 시가 그 연이 반복되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순서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을 재확인해요.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나타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 방에 교토에 가면 도시샤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쿄에 있는 그 대학에 이제 와세다 대학 뭐 이런 데 문학부 여기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떨어져가지고 연대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와세다 이쪽 문학부 여기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거기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가을에 교토에 갔다 왔는데 교토에 가니까 도시샤 대학에 그 윤동주 기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랬었는데 거기 가서 사진 찍을 때만 좋지 사진을 왜 찍을까? 내가 앞으로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진 안 찍으려고. 막 유럽 여행 갔는데 사진 막 한 3,500장 이렇게 찍었는데 보기도 한 번 찍고는 본 적도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 안에 30만 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자세히 보면 한 달 내내 봐도 그거 다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툭툭툭툭 사진 찍고 3개만 딱 보고 나왔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네, 너무 커요. 1년도 부족하지 당연히. 그냥 자세히는 아니고 대표적인 것 몇천 점을 제대로 감상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대.
그래서 거기는 딱 세 개만 보면 됩니다. 모나리자, 그 다음에 저거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저거 뭐지? 날개만 이렇게 달린 거. 이름을 까먹었다. 네. 하여튼 그 세 개 딱 보면 돼요. 이미 거기에 가면 그 팻말로 그거 다 적혀 있어. 요거 보러 가라고. 그래서 그거 세 개 보고 딱 돌아갖고 몇 개 쓱 그냥 눈팅하고 나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최소. 엄청 큽니다. 걔네들은 다 과거의 역사를 팔아먹을 뿐. 알죠?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역사는 바로 한국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돼야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 열심히.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자, 국어 공부는 훈쌤 국어와 함께.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새끼 아주 사회생 아주 멀었어, 이 새끼 아주 그냥. 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유, 그냥. 예. 방금 교권보호국에 전화할 뻔했어요. 자, 하여튼, 예. 교권보호국인데 왜 학생을 자꾸. 예. 그 넷플릭스에 지금 나오는데, 학폭하는 애들 아주 시원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존나 재밌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밤에 비가 내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하고 똑같죠. 그죠? 암울한 현실. 국어시험 봤는데 막 50점, 60점. 그죠? 정원이 왜 표정이 그렇게 진지해지지? 예. 자, 그래서 정원이가 지금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지금 우리 집에 계신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밤비가 속살거려. 맞아. 왜냐 어머니야. 걱정하지 마. 자, 암울한 현실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왜?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 난 밤을 좋아하는데 밤은 보통 암울한 현실을 비유하죠. 육첩방입니다. 자, 육첩방은 상징적 시어죠. 밤비, 육첩방 이런 거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상징적 시어를 많이 씁니다. 육첩방은 바로 억눌리고 암담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찰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 시간인데 거기 안에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 존재로 탄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1년은. 아시겠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글로 쓴 모든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가.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입니다. 자, 슬픈 천명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한테 아주 가혹한 운명을 줬어. 왜냐하면 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운명입니다. 즉, 이상과 현실의 괴리죠. 이게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역할은 뭘까요? 현실에 저항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시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나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했을 때는 그 시로 나는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지금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남겨놨지. 그죠?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시대의 시인들이, 그 시대의 이제 애국지사들이 혹은 뜻이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졌구나. 현실에 저항하고 싶어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에 저항하는 수단이면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자, 1에서 2연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현실 인식이 1, 2연입니다. 됐죠?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배경의 기능, 밤과 육첩방입니다.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 그리고 일본 유학 중에 다다미 방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이고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사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겼어요. 감각적인 시어죠. 그죠? 땀내와 사랑내. 후각적입니다. 포근히 촉각적이죠. 보내주신
학비 봉투입니다. 자, 이 학비 봉투, 왜 여기는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지? 동아출판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자, 학비 봉투. 이 학비 봉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내가 집에서 학비를 딱 받아서 생활해. 학비 봉투는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부담감을 주죠. 자, 그래서 이 학비 봉투는 바로 자괴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거죠. 나의 친구들은 독립운동하다가 막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엄청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막 옥고를 치르고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죠? 자,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 노트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했습니다. 자, 늙은 교수는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늙은 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이다.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것에서 문학 교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 문학은 빛나는 현실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 문학론을 펼칠 거 아니에요. 문학 안에 있는 시대 정신은 어쩌고 막 이런 강의를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나는 지금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이어서 여기 와서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일본인들한테도 막 그 조롱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괴감에 빠지죠. 그래서 자아가 분열된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쉼표를 썼죠? 하나, 둘. 그러니까 상실감을 부각시키는.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시대 혹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하고 다 헤어졌어.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됐죠? 자, 그래서 상실감으로 점철된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그 친구들조차 다 잃어버리고 여기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일본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시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너가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일단 다음 교육과정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조차 일본인으로 창씨 개명을 해갖고 일본 유학을 들어갔죠. 그 이름이 바로 일본식 성을 히라누마라고 하는 성을 받았죠. 그래서 동주는 그대로 써서 동하면 일본어로 도우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운도예요. 동 이런 발음이 안 되게 해야 왜 그럴까요? 원숭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히라누마 도우주였어요. 도우주. 동주가 도우주예요. 그래서 히라누마 도우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토에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이제 도쿄로 다시 옮겼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반성적 인식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침전, 가라앉는 거죠. 우울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이냐? 스스로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침전,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하강적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면에서 6연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회의감이나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현실을 인식했어. 나는 지금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본국이라고 하는 이 일본에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괴감을 막 느낀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연 보겠습니다. 자, 이 성찰의 결과에서 부끄러움이 나타나면 부끄럽다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성찰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찰은 계속해야 되죠. 이 성찰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성찰이 성공했다기보다 성찰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부정적 현실이죠. 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현실에 편안하게 머물러 산다. 안주하는 삶. 내가 지금 현실과 타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금 나타냈어요. 이상과 현실이 서로 어긋났다. 그러니까 자아분열 상태에서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랬습니다. 부끄럽다 했죠.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딱 드러내요. 부끄럽다. 부끄러움이 바로 윤동주를 대표하는 정서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박완서라는 소설가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썼냐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부끄러움을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할 텐데 온갖 무슨 학원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별별 지식을 다 배웠을 것인데 부끄러움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괴물 같은 존재들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인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 혹은 이 시대의 이 문화가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적 시대 현실하고 내가 지금 타협하며 살고 있구나. 부끄럽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게 되겠죠. 자, 연희 전문학교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45년에 옥사했어요. 1945년이면 사실은 해방하는 연도인데 731 부대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생체 실험 당했죠. 그렇게 죽었어요. 왜? 죄목은 뭐냐? 한글로 시를 썼다. 한글로 시 쓰는 거 금지인데 한글로 써놓은 원고가 발각이 돼. 그래서 이리 와! 해가지고는 가서 끌려가서 막 주사, 막 약물 주입 받아가지고 뇌일혈인가? 하여튼 뇌와 관계된 질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자,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을 썼고 시집을 살아생전 낸 적이 없는데 그 원고들을 모아서 그 유족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유고 시집, 죽은 이후에 시집을 내줬는데 시집의 제목이 이분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무척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한 권 구입해서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판본이 다른 것만 한 10권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변태예요. 자, 1연을 뒤집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남의 나라야. 그런데 뒤에서 이제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면서 이제 막 음악이 막 희망찬 음악이 펼쳐지면서 슈퍼맨 막 음악이 막 펼쳐질 것 같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뭘까? 현실에 대한 제 인식으로서 1연의 반복 변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뭘까? 내면 의식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흔히들 막 입시문학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입시문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다. 그죠? 1연을 바꿨어요. 어때요? 뭔가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법이구나. 이런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소릴까요? 내가 저항하겠다. 등불을 밝히죠? 그리고 어둠을 조금 내몰았습니다.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죠. 상징적인 시어를 썼습니다. 현실 극복 의지, 긍정적 자아를 세워서 부정적인 현실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시대처럼 올 아침입니다. 뭐죠? 확신이죠. 2025년이 끝났더니 2026년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2026년이 끝나면 2027년이 어김없이 올 거예요. 2027년 끝나 2028년 3월 1일 날 우리 태준이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죠? 한강 가면 안 되는데.
한강에 가서 한강버스 이렇게 몰고 있는 거 아니야? 오세훈 만세 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예, 시대처럼 올 아침 5선 서울시장님이 탄생하셨어요. 예, 절망이었습니다. 자,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 최후의 나입니다. 자, 최후의 나는 어떤 나일까요?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존재죠. 그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즉,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성숙을 이루어냈어요. 내면적 자, 이상적 자, 성찰적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찰적 자로서 성숙된 자가 현실적 자, 부정적인 자죠. 왜? 대학 노트 끼고 학비 봉투 받아서 막 쭈그리고 이렇게 그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교권 보호국이죠. 자, 두들겨 맞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성숙한 자입니다. 됐죠? 최후의 나예요.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내면적 자아가 긍정적 자예요. 앞에 애가 긍정이에요. 뒤에 애가 부정입니다.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터널에서 끌어내는 거야. 눈물과 위안으로 잡아주는 거야. 눈물. 너 힘들었지. 네 문제만은 아니야. 시대의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넌 지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하면서 악수했습니다. 자, 자아 분열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고 통합을 이룸으로써 자아 분열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내적 갈등을 극복한 내용입니다. 됐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였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 밑에 확인 문제를 보시면 공간적 배경인 육첩방은 억눌린 공간이자 성찰의 공간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두 분열된 자아의 화해와 통합, 자아 분열의 극복을 상징하는 시어는 악수예요. 자, 작품의 하자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회의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죠. 그죠? 자기 일상,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면서 학비 봉투 받아서 살아가고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쓰면서 자, 이게 회의감을 느낀다. 회의가 무슨 뜻이죠? 회의. Have a meeting?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맞아요. 회의감. doubtfulness 이런 거죠. 그죠? 의심해보는. 자, 그래서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번. 이 작품은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했죠. 침전한다. 나는 가라앉아 가고 있어. 침몰하고. 그죠? 하강적 이미지로 무기력한 모습. 1연의 식구를 8연에서 반복을 했는데 시공간적 배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대로 있지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따라서 현실을 다시 인식했어. 뭐가 바뀌었어요? 내면이 마인드? 네, 좋아요. 영어로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죠? 내면 인식의 변화가. 그치? 내면 인식,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그죠?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씌어진 시였습니다. 예. 그 밑에 그 학습 활동 잘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조금, 빨리 저 문제 자료 갖고 오려고 좀 빨리 읽었습니다. 자, 여기 뒷페이지에 3번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나에게에서 나는 내면적 자아, 반성적이고 성찰적 자아. 자, 두 번째, 악수를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마주 잡는 나는 현실적 자아로서 성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실적 자아는 어떤 자아죠? 현실적 자아는 히라누마 도주예요. 그러면 내면적 자아는 윤동주 나 자신. 이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야. 현실과 타협하는 내가 너무 미운 거죠. 자,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고뇌를 해소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브레이트가 히틀러에게 쏙, 이거 할까? 브레이트의 시를 할까요? 아니,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처녀들의 젖가슴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자, 처녀들의 젖가슴은 예나 이제나 따스한데 어떻게 알지? 40대 소작인 처가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가. 처녀들의 젖가슴은 예나 이제나 따뜻한데. 그죠? 그래서 자꾸만 읽고 싶네요. 처녀들의 젖가슴은 예나 이제나 따스한데 나의 시에 운을 맞춘다면 자꾸 위행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사면이 나는 이 교과서 전체에서 제일 좋아요. 와우. 자, 뒤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 또 하실 수도 있어. 그분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극작가 시인 브레이트가 쓴 시를 하면 그때 가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쉽게 씌어진 시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작품들 뽑아놨기 때문에 보고 또 나갈게요.